안녕하세요. 오늘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함께하게 된 이현학이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을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노래하는 가수로서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있는데요.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잘생겼던 리즈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오 잘생겼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시기, 바로 제가 7살 때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런데 7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골목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와서 저를 부딪히고 사고가 나서 시각장애인이 되는 스토리. 이게 보통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스토리인데 저는 오토바이에 부딪히진 않았고, 그 오토바이는 저와 같이 놀던 친구의 아버지의 오토바이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태워서 집으로 가셨고 혼자 남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가는 방법을 모르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집에 가는 방법을 모르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늘 친구들과 놀다가 저희 집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구나, 내가 혼자 집에 찾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구나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때. 그래서 사실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 때문에 시력이 현저히 낮았지만 살면서 크게 불편한 걸 못 느껴서 내가 어떤 친구들과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나서 제가 시각장애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장애인일까? 라는 인식을 할 수 없죠. 그런데 7살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고 그때부터 장애인으로서의 저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사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사람이라는 건 적응이 굉장히 빠른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더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소풍에 가서. 근데 그때는 당황하지 않고 내가 잘 안 보이고 시각장애인이니까 내가 혼자 길을 찾을 수 없구나,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누군가 나를 찾아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었더니 저를 실제로 찾아줬고, 그렇게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시각장애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갔고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행복하던 유년기 시절에 한 가지 저에게 아픈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무렵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현아가, 너 왜 시각장애인이 됐니? 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RP라는 병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잠깐 머뭇거리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 점점 눈이 나빠지는 거 알고 있니? 라고요. 사실 시각장애인인데 점점 눈이 나빠진다 라는 말도 좀 모순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은 원래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그런데 실제로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앞이 아예 안 보이는 사람보다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 역시 이 정도로 가져다 대면 신문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시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언젠가 안 보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무척 당황스러웠고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는
내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그 충격보다 더 이상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센 척을 해야 된다라는, 나는 약하지 않다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그거 저 알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다, 그게 뭐냐,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속으로는 꽤나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한번 실행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는 도보로 7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한번 눈을 감고 걸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한 세네 걸음쯤 걸었을까? 사실 학교부터 저희 집까지는 쭉 평지로만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눈을 감고 몇 걸음 걸으니까 앞에 계단이 있을 것 같고 절벽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4살인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살 수 없다,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냥 살아가기도 버거웠는데 아예 안 보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질문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너는 꿈이 뭐니? 라는 거, 장래 희망이 뭐니? 라는 질문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면 내가 꿈을 가진들 뭘 할까?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다면 내 삶이 다 물거품이 되고 내가 그동안 꿔왔던 그런 꿈들은 다 제로 상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을 물어보면 굉장히 반항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제 꿈은 평생 누워서 지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반항을 섞은 그런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중학교 시절이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꿈이 뭐냐? 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선생님이 약오를 수 있는 답을 할까 막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중학교 3년 동안에도 그 꿈을 계속 이야기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빛조차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이었고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면 난 못 살 것 같아, 꿈을 가진들 뭘 할까를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꾸준히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또 되게 다재다능한 친구였거든요. 운동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되게 재주가 많은 친구였는데 옆에 그런 친구를 두고 내가 정말 엄살을 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맹 친구들, 빛조차 볼 수 없는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꿈을 가지게 됐어요. 제 꿈이 뭐였냐, 그때 생각했던 평생 노래하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꿈을 발견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가수로서 데뷔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를 제가 가사로 적고 직접 작곡하고 편곡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다음 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날 있잖아. 어두운 밤에 달도 안 떠서 눈 뜨고 앞을 봤는데 나는 감았어. 캄캄해서 만약 것만 나는 남은 인생이 만약 어둡기만 하다면 많이 답답해 할 거야. 매일 허둥지둥하면서 우울하겠지. 앞을 더듬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마도 안 봐도 바보 같아 보일 거야.
처음엔 그랬어 주인 아줌마도 근데 바뀌었어 우릴 보시는 태도 그래 니 덕이야 정톱의 명수 안 봐도 잘 치지 피아노의 명수 넌 굳이 불 안 켜도 손에 눈 달렸어 혼자서 잘 해내잖아 넌 척척 알아서 누가 그러더라 너 보는 사람보다 낫다고 절대 못하지 불쌍하게 눈 감았다고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해도 절대 끝이 아니야 그래 꿈을 꾸는 건 두 눈을 감을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봤어 내 GD처럼 삐딱하게 옆으로만 보더니 사람들 나한테 똑바로 좀 보고 다녀 그래도 화 안 나 매일같이 듣고 다녀 그때 난 앞이 잘 안 보여도 만족했어 그리고 생각했다 이대로면 난 좋겠어 잘 보고 싶은 욕심 난 없었어 나는 내 눈에 대해 잘 몰랐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나 중학교 1학년 때 G.O.D 랩 들을 때 선생님이 물었어 왜 안 보이게 된 거냐고 난 대답했어 RP라는 병 때문이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어 넌 점점 안 보이게 될 거라고 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때 처음 알게 됐어 그리고 집으로 갈 때 난 눈 감고 앞으로 걸어봐 며칠을 그렇게 난 연습했어 현실은 어린 내게 무거웠어 이제는 눈 감고서 다니는 게 더 편하네 어릴 땐 안 보이는 친구 안내했었는데 그때 눈 감으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 편하네 눈 감고서 다니는 게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해도 절대 끝이 아니야 그래 꿈을 꾸는 건 두 눈을 감을 때부터 이런 얘기 들으면 누군간 슬퍼하겠지 내게 힘내라며 어깨를 토닥이겠지 하지만 슬프지 않지 난 캄캄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꿈꿔 난 언제나 눈 감고 내 미래 그리고 내 눈앞이 캄캄해질 때도 난 꿈꿀 수 있다고 믿지 난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해도 절대 끝이 아니야 그래 꿈을 꾸는 건 두 눈을 감을 때부터 네, 쏨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가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되어주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든싱어라는 프로였는데요. 그때 제가 김종서 씨 편에 출연을 해서 왕중왕전에 진출을 했었죠.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또 제가 모창 가수 출신이니까 한번 들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그때 김종서 씨 모창을 했었냐면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이런 식으로 모창을 했더니 왕중왕전에 진출을 한 거죠. 근데 사실 히든싱어에 출연하기 전에 제작진 분들을 만났을 때는 제가 박효신 씨 모창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느낌으로 했었냐면 좋았던 기억만 이렇게 모창을 했는데 제작진 분들이 별론데? 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김종서 씨 모창으로 출연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모창을 계속 개발 중이에요. 최근에 개발한 성대모사 모창은 장범준 씨가 있거든요. 장범준 씨 한번 또 들려드려 볼게요.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이렇게 모창 능력으로 가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공연의 자리에서 노래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저의 노래 그리고 제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시더라고요. 다른 게 뭐였냐면 시각장애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안 보이는데 악보를 못 보실 텐데 음악을 어떻게 하시나요? 안 보이는데 휴대폰을 어떻게 하시죠?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너무 흥미로워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뭐 답변은 드렸죠. 악보는 안 보이지만 귀로 이렇게 노래를 들어서 외워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라던가, 휴대폰은 이렇게 음성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귀로 들어서 사용합니다 라던가, 여기까지는 제가 다리로 걸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드리면은 너무 재밌다, 또 시각장애에 관련된 질문을 막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한 게, 왜 내 가수로서의 어떤 나의 노래보다도 시각장애에 대한 것을 더 궁금해 하실까, 좀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생각한 건,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을 수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나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에게 외국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시각장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대답을 잘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고, 부캐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서 많은 단 위에서 이렇게 강연을 드리고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그런 강단에서 보다도 무대 위에서보다 일상에서 장애에 대해 말씀드려야 되는 순간이 훨씬 많아요. 가령 제가 택시를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택시 이용할 때 기사님들이 되게 시각장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몇 개를 이제 말씀드려보면, 먼저 시각장애인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은 네, 시각장애인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려요. 그러면은 기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으시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처음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당황했어요. 우리 부모님이랑 아는 사이신가? 이렇게. 근데 그럴 리는 없으니까 부모님도 시각장애인 아니시냐라는 의도에서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네, 부모님은 시각장애인 아니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제 자매는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드리면은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하도 이런 대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봐도 시각장애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질문은 거기서 종료가 되지만, 바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그 수술하면은 혹시 눈이 나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근데 이 질문도 제가 답변을 처음에는 열심히 드렸죠.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시각장애인보다는 수술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기사님이 TV에서 보니까 수술했던데 이런 식으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니까, 제가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제 눈이 수술로 나을 수 있었다면 부모님께서 왼쪽 눈, 오른쪽 눈 하나씩 주셔서 제가 지금 비장애인이겠죠 라고.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이제 그 질문은 거기서 종료가 되지만, 저 스스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라는 게 내 눈에 있는 건데, 이 눈이 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햄버거를 시키러 가면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서 아무것도 제가 주문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마치 어린 아기와 같이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도어랑 문을 열 때도 이게 터치로 돼 있어서 문을 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많은 장애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수술이라면, 나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 고민은 오래 시간 가지 않아서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혼자 낫는다면 여전히 내 친구 시각장애인들은 너무 불편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의 원인은 수백 수천 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공에 맞아서 시각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고열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안압이 높이 상승해서 시각장애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모든 원인을 다 수술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장애가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질문까지 하게 됐어요, 저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랑스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신 거예요. 거기서 너무 유명한 어떤 명소를 찾고 싶은데 저기 앞에서 프랑스 현지인이 다가오는 거죠. 말을 걸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프랑스어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장애인일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장애인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프랑스에 갔는데 불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언어장애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임산부가 장애인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임산부는 장애인이 아니지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임산부가 장애인일까요? 네, 임산부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곳에, 어떤 나라에서는 임산부가 장애인이래요. 근데 저도 시각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임산부가 왜 장애인이지?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누나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하게 물건 살 게 있어서 운전을 해서 쇼핑몰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옆 차랑 간격이 너무 좁아서 너무 고생했다. 내리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근데 너랑 갔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편하게 내렸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저에게 그 이야기가 임산부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릴 때 이게 불편하네? 장애가 발생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임신을 하는 순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에게 장애인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였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장애가 어디에 있는 걸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우리 한국 사회에는 장애는 눈이나 귀, 손, 발 또는 정신적인 손상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장애 판정을 해주는 주체도 의사 선생님이었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실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내가 사회 활동을 할 때 어떤 점에서 장애가 발생하느냐, 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 건물에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할 때 장애가 발생한다면 그게 장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고 그런 장애를 겪는 사람이 바로 장애인이라는 것.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스스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키오스크가 생기고 나서 혼자서 주문을 할 수 없는 저를 돌아봤을 때 분명히 내 일상에 장애가 없었는데 장애가 생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장애가 내 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눈 말고 키오스크에 있는 거였고 터치로만 돼 있는 많은 전자제품들에 장애가 있는 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를 저만 겪고 있는 걸까? 지금 제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장애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쇼핑을 하러 여러분들이 가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발견하신 여러분이 그 옷을 딱 집습니다. 그래서 점원분에게 여쭤봅니다. 이거 무슨 사이즈 있나요? 라고. 그때 점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 프리 사이즈인데요? 라고. 그 프리 사이즈라는 그 영어 단어의 프리는 자유죠. 그런데 영어가 짧은 저도 프리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인데요. 그런데 이 사이즈가 자유로운 사이즈일까요? 전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제가 살아가는 사회가 좀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보이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고 이런 비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맞춰진 세계가 저한테는 살기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냥 원 사이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XX 스몰도 필요하고 XX 라지도 필요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같이 안 보이는 사람도 살기 편하지 않을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장애가 많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끝으로 자랑 한 가지만 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2020년 11월에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결혼한 사람은 저와 많은 것에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결혼한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아내는 비시각장애인입니다.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외모를 보고 저의 아내를 고른 건 아닌데 많이 예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데이트를 하면 저희 커플에게 되게 색다른 말들이 많이 돌아와요. 일단 저희 커플을 바라보시고 조금 이제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두 분이 사귀시나 봐요. 네, 사깁니다. 라고 하면 어이구, 여자분이 천사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저도 어디 가면은 되게 착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고 저도 굉장히 천사거든요. 라고 하면은 아유, 그래도 이렇게 사귀는 게 얼마나 착해. 그러면은 제가 또 아내가 저를 만난 게 행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저 철없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막 하세요. 근데 또 지하철을 아내와 타면은 사람들이 막 다 많이 쳐다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저와 연애를 10년 가까이 하고 결혼하기까지 아내가 참 고민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얼마 앞두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나와 결혼하기까지, 결혼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데까지 힘들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힘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힘들었어? 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내가 그냥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사람이라는 그 말이 되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온 인생이 그냥 사람 이현학으로서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데 이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지? 시각장애인인데 이 사람 내가 잘 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를 대했던 사람들, 또는 시각장애인이어서 너무 힘들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저를 대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냥 사람 이현학으로서 저를 마주하고 저와 관계 형성을 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때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시고 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일까? 그냥 사람으로서 나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애인 누구누구가 많은 세상보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좀 편안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장애를 누군가의 신체에서 발견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사람 이현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